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함께 박완서 작가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박완서 작가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박완서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소설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1년에 지금은 북한 땅인 경기도 개풍에서 태어나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여성들의 삶과 아픔을 따뜻하고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듯 작가님의 글은 우리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외에도 나목, 엄마의 말뚝 등 많은 좋은 작품을 남기셨습니다. 박완서 작가가 옆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해주듯 하는 그의 글을 읽노라면 누구나 글 속의 세계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작품에서 그는 고향인 개풍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개풍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마을, 그 시골길, 동무들과 뛰어놀던 동산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나의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시골에서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냇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들판에서 뛰어놀고 싱아와 밤, 칡뿌리를 간식 삼아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싱아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는 풀인데 주인공에게는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소설 속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의 일부였다. 자연이 한시도 정지해 있지 않고 살아 움직이고 변화하니까 우리도 심심할 겨를이 없었다.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기를 씨 뿌리고 싹 트고 줄기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가는 부산함을 앞지르지 못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삼시 밥 외의 군것질거리와 소일거리를 스스로 산과 들에서 구했다. 삘기, 찔레순, 산딸기, 칡뿌리, 매뿌리, 싱아, 밤, 도토리가 지천이었고 궁금한 입맛뿐 아니라 어른을 기쁘게 하는 일거리도 많았다. 산나물이나 버섯이 그러했다. 특히 항아리버섯이나 쌀이버섯은 어찌나 빨리 돋아나는지 우리가 돌아서면 땅 밑에서 누가 손가락으로 쏙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마을 도초에 흐르는 실개천에서 물장구 치며 놀 때도 누가 해진 채 하나만 가지고 나오면 오도방정 떨기 선수인 보리새우를 얼마든지 건져 올려 저녁의 된장국을 구수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었다. 가지고 놀 것도 다 살아있는 것들이었다. 왕개미의 새큼한 똥구멍을 핥아보다가 불개미떼들한테 종아리를 뜯어먹히기도 했고 잠자리를 잡아서 날씬한 꽁지를 자르고 대신 더 긴 밀집 고갱이를 꽂아서 날려보내기도 했다. 풀로 각시를 만들어 쪽지어 시집보낼 때 게딱지로 솥을 걸고 솔잎으로 국수 말고 새근 풀로 김치를 담갔다. 마지막으로 쇠비름 뿌리를 뽑아 열심히 신랑방에 불 켜라, 각시방에 불 켜라 주문을 외면서 손가락으로 비벼서 새빨갛게 만들어서 등불을 밝혀주었다. 가지고 놀 것은 무궁무진했고 우리는 한 번도 어제 놀던 걸 오늘 또 가지고 놀 필요가 없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는 실개천이 합쳐져서 냇물이 된 동구 밖까지 원정을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만나는 소나기는 실로 장관이었다. 서울 아이들은 소나기가 하늘에서 오는 줄 알겠지만 우리는 저만치 앞벌에서 소나기가 군대처럼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노는 곳은 햇빛이 쨍쨍하건만
짙은 그림자가 짐과 동시에 소나기의 장막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기성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 장막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자구나 뛴다. 불안인지 환희인지 모를 것으로 터질 듯한 마음을 부채질하듯 이 벌판의 모든 곡식과 푸성기와 풀들도 축 늘어졌던 잠에서 깨어나 일제히 웅성대며 소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소나기의 장막은 언제나 우리 마을 추녀 끝에 몸을 가리기 전에 우리를 덮치고 만다. 채찍처럼 세차고 폭포수처럼 시원한 빗줄기가 복도이와 다른 박질로 불화로처럼 단 몸뚱이를 사정없이 후려치면 우리는 드디어 폭발하고 만다. 아, 그건 실로 폭발적인 환희였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미친 듯한 환성을 지르며 비를 흠뻑 맞았고 웅성대던 들판도 덩달아 환희의 춤을 추었다. 그럴 때 우리는 너울대는 옥수수나무나 피마자나무와 자신을 구별할 수 없었다. 환희뿐 아니라 비에도 자연으로부터 왔다. 내가 최초로 맛본 비에의 기억은 앞뒤에 아무 석관도 없이 외따로인 채 다만 풍경만 있다. 엄마 등에 엎여 있었다. 막내라 커서도 어른들에게 잘 엎였으니 5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저녁 노을이 유난히 새빨갰다. 하늘이 낭자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다. 마을의 풍경도 어둡지도 밝지도 않고 그냥 딴 동네 같았다. 정답던 사람도 모닥불을 통해서 보면 낯설듯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갑작스러운 울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건 순수한 비애였다. 그와 유사한 체험은 그 후에도 또 있었다. 바람이 유난히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저녁 나절 동무들과 헤어져 홀로 집으로 돌아올 때 홍시빛깔의 잔광이 남아있는 능선을 배경으로 텃밭머리에서 너울대는 수수이삭을 바라볼 때의 비애를 무엇에 비길까? 그때만 해도 엄마 등에 엎였을 때와는 달리 서러움을 적당히 고조시키고 싶어 꾀까지 썼다. 어떻게 하면 저 수수이삭의 건들댐이 더 슬프고 쓸쓸하게 보일까? 그 적당한 시점을 잡느라 키를 낮춰보기도 하고 고개를 요리조리 돌려보기도 하다가 풀숲에 아예 누워버리기도 했다. 그리고 가슴에 고인 슬픔이 눈물이 되어 흐르기 가만히 기다렸다. 이렇게 자유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던 나는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시골에서의 평화로운 삶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이게 됩니다.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예전에 함께 뛰놀던 친구들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마치 즐거운 놀이터에서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을 겁니다. 소설 제목인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는 주인공이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싱아가 이제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곧 주인공이 잃어버린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변화된 현실에 대한 쓸쓸함을 나타냅니다. 다시 이와 관련된 소설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바라지고 뭐고 경황이 없이 된 시초는 시민증에서 시작된다. 보통 사람도 양민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는 제도가 9.28 수복 후에 비로소 생겼는데 그때는 그걸 시민증이라고 했다. 나중에야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 제도가 처음 생긴 때가 때이니 망치 양민과 잠복해 있는 적색분자를 구별하려는 목적성이 강했다. 따라서 아무에게나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도 받기 전에 문제가 생겼다. 반장은 시민증 발급 신청 서류를 집집마다 나누어 주면서 우리 집만 쏙 빼놓았다. 그건 밀고를 당할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시민증이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여길 만큼 그게 사람 노릇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될 때였다. 반쯤 등신이 된 것처럼 모든 환란을 말없이 견디던 엄마도 땅을 치며 탄식을 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해도 너무하는구나.
서로 고사떡 나누고 비단치마 무명치마 안 가리고 서로 손주새끼 오줌똥 받았거늘 어찌 이럴 수가. 이사 오던 사람마다 팥죽 써서 나누고 고사떡 돌리고 그리고는 이내 내 집 없이 마실 다니며 남의 손자 오줌똥도 더러운 줄 모르고 지낸 사이라는 걸 엄마는 이렇게 넋두리 했다. 안 입고 온 걸 무릅쓰고 심사를 해서 시민증을 발급받고 못 받고는 우리 일이고 신청서라도 줄 수 없느냐고 했더니 마침 한 장이 모자라서 우리를 빼놓았으니 동회에 가서 말해보라고 했다. 반장하다 인민반장하다 다시 반장하는 위인한테까지도 이런 구박을 받아야만 했다. 신청서 한 장 받는 데까지 동회 직원한테 굽실대며 예비심사를 받았지만 정작 본심은 우리를 모르는 기관에서 나와서 했기 때문에 엄마하고 올케는 무난히 시민증을 교부받을 수가 있었다. 나는 학생이니까 학교에 가서 학생 등록증을 받아오라는 것이었다. 산 넘어 산이었다. 대학을 다시 다니게 될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공산 치하에서 학교에 나간 것은 명백한 부역이기 때문에 나는 처벌이 무서워 학교 앞엔 얼씬도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대학마다 학도 호국단 감찰부에서 학생을 심사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가혹행위도 한다는 소리가 전해 들리고 있었다. 각 기관마다 심사가 유행이었고 심사 과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다. 두려웠지만 시민증이 없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어떠한 수모나 폭력도 견딜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학교에 나갔다. 이번엔 유엔군이 물리대를 쓰고 있어서 대학 업무는 동숭동 교수관사에서 한다고 했다. 등교해서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걸 옆에서 보고 벌써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수군될 만큼 나는 이미 부역한 학생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런 형편이니 그날로 등록증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며칠 걸려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신문을 하고 훈계를 하고 학생 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다. 천신만고 끝에 발급받은 등록증을 제시하니 시민증도 쉽게 나왔다. 지금까지도 그때 물리대에서 받은 심사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건 시민증을 받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역의 혐의와 인간 대접의 양립은 두고두고 고마웠고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만은 잃지 않게 도와주었다. 내가 그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졌겠지만 부역자 숙청이 한창일 때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어서 사회가 온통 흉흉한 공포 분위기였다. 단박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만큼 승승장구할 때 승자가 과연 그렇게까지 모질게 굴 필요가 있었을까? 승리의 시간은 있어도 관용의 시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데올로기의 싸움의 특징인 것 같다. 애국단체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났던지 그들이 내건 구호와 성명으로 거리거리의 벽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하나같이 공산당의 만행을 규탄하고 적색 분자를 남김없이 색출해 이참에 씨를 말려야 한다는 격렬하고도 호전적인 것들이었다. 한 번은 그런 벽보 가운데 자유주의 만세라고만 쓴 초라한 벽보를 보고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적이 있다. 한참 심신이 황폐할 때였는데 그걸 보자 무릎이 스스로 꺾일 만큼 힘이 빠졌다. 이런 수모와 단련을 받으면서도 북쪽에서 설사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준데도 바꾸고 싶지 않은 건 저것 때문이었을까? 수모와 단련 끝에 감옥살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이 땅을 택할 만큼 이 땅에 더 있는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래, 참 국가원수를 광신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지. 나는 쓸쓸하게 자조했지만 한편 그 정도의 자유 태산만한 희망이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한국 사회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 전쟁 이후 가난과 혼란 속에서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힘쓰던 때였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하는 장면은 이러한 당시 사회의 모습 변화를 보여줍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전통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어릴 적 살던 동네가 시간이 지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를 통해 이 모진 고난의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된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소중한 추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